3월 특별 세미나 토요일 일정으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한 세미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모두 다 이거 왜 안 되냐? 넘겨주세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우리 서로 박수 치면서 우리 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지난주와는 좀 다른, 오늘은 조금 더 전문성이 좀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직 의사 선생님이신 우리 이현주 자매님께서 청소년 신체 발달 그 과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자료가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앉으셔야 더 리얼하게 같이 이야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나서 혹시나 시간이 좀 남으면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몰입이 돼서 이야기가 할 것이 많다면은 거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 또 Q&A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5시까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잠깐 강사 소개하고 바로 우리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 계신가요? 네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로 우리 뭐죠, 내시경, 내시경을 전문으로 우리 이렇게 누워서 우리가 그 프로포폴 맞고서 이렇게 딱 잠들어 있으면 그 하시는 거 있죠?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많이 건강검진 전문으로 아마 하고 계신 거로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지금 중3인 우리 틴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초등학생? 또 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또 청소년에 대해서 본인 자녀를 키우면서 또 많이 있는데 많이 이렇게 알아보시고 또 배우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오늘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할 수 있으면은 또 저도 교회에서 기독 청소년 사역을 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릴 것들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현주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거 내려주시고 우리 현주 자매님이 해주신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세요. 네. 어떻게 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빨리 끝내야 되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요거 되는지만 보면. 네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이렇게 힘겹게 열심히 지내시다가 오늘 쉬셔야 되는데 또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의학적인 것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워낙에 우리가 자녀양육 세미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히 또 아는 내용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신체 발달, 특히 또 뇌 발달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청소년기, 특히 뇌 발달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고요. 그다음에 아직 저기 공란으로 비워져 있지만 청소년 시기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 이건 청소년 시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특히 청소년 시기에 강조하고 싶은 것 2가지를 제가 언급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 되게 힘드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기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425년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까지 대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1610년도에 그 저기 섹스피어가 이렇게 지은 그 로맨스 희곡에 보면 저기 겨울 이야기인데 저기에도 내용 중에 보면 차라리 16세에서 23세의 나이는 존재하지 않거나 잠만 자면서 지내면 좋겠다. 그 시절에는 젊은 처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지난 날을 욕보이고 훔치고
싸우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내용들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비단 우리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솔직히 지금 우리가 요즘 애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셨을 수는 있지만 우리도 되게 나름대로 일탈행위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반항도 했고 했던 시기를 거치고서 지금 이렇게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조금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김하원 맞아요. 박지성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김하원이에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이분이 김하원인지. 지금 2000년생이고 지금 20살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고등 래퍼 아시죠? 엠넷에서 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작년에 시즌 2가 있었고 거기서 우승을 했던 아이예요. 저는 얘를 몰랐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이 아이가 저기 뒤에도 꽃이 있는데 꽃이라는 앨범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가수가 올해 20살이 된 자기와 자기 친구를 이렇게 꽃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몰랐는데 저희 이렇게 중3인 아들이 한 몇 주 전에 엄마 이 노래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형이 어디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울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꽃은 되게 예쁜데 피어날 때 자기의 모습을 평생 못 보잖아요. 예쁜 모습을. 남들이 볼 때 예쁘다고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냥 피어나라고. 너희는 그냥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나중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진짜 울림이 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낙서에다도 이렇게 저런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너희들은 충분히 아름다우니까 의심하지 말고 피어나라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년 시기는 꽃과 같은 시기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인데 실제적으로 근데 너무나 이렇게 외부 요건에 의해서 너무 억눌려져 있고 그리고 이걸 발산할 수가 없고 근데 또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우리 이 아이들의 신체에서는 아주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아이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못 보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매일 보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너는 아름답다고 사랑스럽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는 게 저의 이 강의의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말을 못 해주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이렇게 상처를 되게 많이 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특히 엄마, 부모님을 되게 이렇게 적군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도입부가 좀 많긴 한데 이 영화 기억나시죠? 이유 없는 반항. 저기 제임스 딘이 1955년도에 저기 역할을 맡았던 그 짐 스타크가 17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들이 이 영화에서도 여러 가지 일탈 행위를 하는데 정말 이들의 반항이 정말 이유가 없었을까?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이유가 없는 반항이었지만 이들은 정말 자유와 독립의 갈망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시기에 뇌는 긍정적으로 이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게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면 나라를 구하겠지만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자꾸 기성세대가 그어놓은 금을 자꾸 넘어가고 싶은 자꾸 이렇게 어른의 눈으로 보면 너무 불안하고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어른들은 또 자꾸 제약하고 이렇게 못하게 제한하고 근데 아이들은 거기를 또 넘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본론에 좀 들어가면 그러니까 청소년기 특징을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아이들의 뇌의 발달이 되게 불균형해요. 이게 보면 우리 감정의 뇌라고 알려져 있는 변연계가 이미 청소년 시기에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감정, 기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되게 변덕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엄마의 눈으로 보면 왜 저럴까? 왜 우선순위를 못 세울까? 그러는데 이게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울었다 웃었다.
또 반면 또 이성의 뇌인 우리 이 대뇌 피질 중에 전두엽 거기에 이제 발달이 시작하면서 이제 기틀을 완성해가고 가는 시기예요. 근데 이 전두엽은 되게 고차원적인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 시기에 기틀을 잘 세워야지 성인으로 자랄 때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되게 불안정한 시기지만 반면 되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 뇌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좀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1991년도에 예과대학을 입학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청소년기의 변화가 다 호르몬의 변화, 호르몬이 막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일탈행위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만 했었는데 최근 한 20여 년간에 이게 뇌과학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되면서 이 호르몬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호르몬에 따른 이 뇌의 변화가 정말 아이들을 정말 엄청나게 다른 애로 바꾸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되게 밝혀진 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사춘기의 뇌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공사가 되어지고 있지만 이 시기에 제2의 그 아주 대대적인 뇌 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도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죠. 먼저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를 보면 저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저기 성호르몬이 이 사춘기 시기에 아주 사춘기 변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지금 보시면 남자에게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도 분비가 됩니다. 보시면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보통 한 13세 전후로 본다면 그때부터 저기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을 하죠. 거의 90도에 가깝게. 그래서 하루에도 막 7번씩 막 테스토스테론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감정 변화를 되게 일으키게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2차 성징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뇌에서도 아주 역동적으로 아이들을 되게 이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뇌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를 뭐라고 해야 될까? 기본적인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뇌는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보면 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저거를 이게 생명의 뇌라고 하는 뇌관이라고 그러고요. 이미 우리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이미 다 완성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 그다음에 심장이 뛰는 거 이런 것들 생명하고 되게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의 뇌인 변연계입니다. 사춘기 때 이게 다 완성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은 이 변연계 지배를 보통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 많이 좌우되고 그런데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편도 그리고 해마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데 편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감정을 많이 좌우하고 해마는 또 우리가 학생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 기억을 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감정이 학습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있잖아요.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뭐 이렇게 공포를 느끼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학습하는데 되게 적절하지 않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면 아이들은 공부를 실제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뭐 공부를 하더라도 다 이렇게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을 되게 잘 이렇게 봐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에 나오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뇌과학적인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도 다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쭉 하다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면 너 공부 왜 안 하니? 뭐 이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아이가 뭔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공부를 하고 앉아 있어도 전혀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춘기 때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 저기 편도, 해마 이쪽을 되게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변연계가 우리 사춘기 아이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게 이제 우리가 사춘기 뇌에서도 되게 중요한 편도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미그달라, 아몬드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제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까 급격하게 올라갔던 테스토스테론 기억나시죠?
그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저기 편도체입니다. 근데 편도체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렇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작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불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역.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동물이 영역 표시하는 것처럼 이 영역을 되게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이제 기전도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서열화를 이루잖아요. 어제 지난번에 이렇게 윤지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진이 되고 싶고 짱이 되고 싶고 추종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서열화를 이루게 하는 게 저런 편도체가 주되게 작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런 어딘가에 소속되고 또래 집단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좀 안정감을 찾고요. 거기에서 조금 빠져나가면 되게 또 불안해하는 그런 것이 저기 편도체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불안 두 번째로 이제 불안을 되게 불안을 많이 느끼게 하는 곳인데 아이들은 되게 이 시기에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면 아이들이 좀 많이 좀 불안해하는 게 보이세요? 반면 그러니까 불안보다는 이 아이는 내가 보기엔 되게 공격적인 것 같다. 되게 이렇게 내 말을 되게 안 듣고 짜증내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오히려 이제 체격도 나보다 커지니까 되게 무섭고 공포스럽게 느낄 정도로 아이가 되게 공격적으로 무섭게 바뀌는데 이게 아이들이 이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자체가 불안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불안의 시작이 이제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불안하게 되면 되게 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고 내 능력 자체를 되게 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들은 되게 혼란스럽고 그래서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나한테 저러지? 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 아이의 마음 이면에 뭔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되게 좀 헤아려주고 무엇 때문이지? 하고 안쓰러워하고 좀 아이들의 눈을 좀 바라보고 대화하고 이런 마음들이 되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들이 또 나도 화가 나니까 그게 좀 안 되고 또 이렇게 갱년기인 엄마와 또 이렇게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 이게 다 이렇게 호르몬의 요동인데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내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어른이라는 이유로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곤 하는데 우리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해해주고 해야 되는 게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스토스테론이 우리 아이의 편도체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저게 문제구나 하고 아이를 되게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뇌관, 그다음에 변연계, 그다음에 이제 대뇌피질입니다. 대뇌피질은 우리 뇌의 이제 80%를 차지하고요. 되게 이제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저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저기 전두엽입니다. 이렇게 앞쪽에 있는 곳. 저 전두엽은 우리가 뭔가를 이제 계획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뭔가 나의 충동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욕구를 조절하고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런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아이들은 저 전두엽이 지금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뒷장에서 보여드리면 저기 사춘기가 시작하는 13세 즈음을 보시면 변형계는 거의 100%까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두엽은 한 60%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여서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감정, 기분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되게 미성숙한 결정을 되게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를 계획하고 해결해야 되고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고 충동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거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 그러니까 너는 왜 시험 기간인데 게임을 하고 있니?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판단이 서지 않는 거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저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변연계가 지시하는 대로 되게 이렇게 감정에 기분에 치우쳐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상처를 주는 말도 하고 실제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되게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은 되게 전두엽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되게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때 이 아이들이 불안을 느끼는데 누구하고 소통을 하게 되냐면 나의 불안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친구죠. 그래서 절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춘기가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많은 관계를 이렇게 쌓아놓은 아이들은 그래도
그래도 엄마나 아빠가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이게 문제를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춘기가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그 나의 의견을 소통하는 거, 나의 요구를 소통하는 게 소통이 아니고 감정을 소통해야 됩니다. 너의 마음이 어떤지, 너가 이러니 나의 마음은 이렇다. 이게 되게 감정을 소통하는 것들이 되게 사춘기 전에 일어나는 게 되게 좋고, 사춘기가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시기이더라도 되게 아이들의 이 감정을 되게 읽어주는 게 정말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음 보시면. 이거는 우리 인체 그 뇌에서 일어나는 이게 전반적인 그 뇌 발달을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도 이게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웠던 개념은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나왔던 연구 발표들인데, 우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과잉생산 가지치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신경세포, 그다음에 뉴런의 연결인 시냅스 이런 것들을 딱 필요한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2배쯤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환경에 쫙 노출을 시켜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저기 왼쪽에 보면 속가내기, 가지치기라고 되어 있죠. 가지치기가 우리가 그 나무까지 치는 것처럼 가지를 쳐서 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지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걸 남기고 어떤 것을 버리냐. 이것도 다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독서를 많이 한다. 그러면 독서를 위한 이 네트워크는 살려두자. 근데 얘가 계속 게임만 한다. 그러면 얘는 계속 평생 게임을 할 애인가 보구나. 그래서 게임에 대한 네트워크는 남겨두고, 그럼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친구와의 관계, 그다음에 또 무슨 이런 사회성, 그다음에 이렇게 독서, 운동 이런 것들 안 하면 얘는 이런 것들을 안 할 건가 보다 하고 우리 뇌에서는 그걸 다 가지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뇌에서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일어나지만 우리가 아까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전두엽에서 아주 정교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이 다면적인 시각, 그다음에 다양한 양질의 경험을 주고 극단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고 조절해줄 수 있는 성숙한 멘토, 그다음에 이런 롤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또래 집단하고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성숙한 이 어른들과의 계속해서 관계를 형성을 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면 아이들은 되게 강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나 꾸중에 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슬프게도 중독에 되게 취약한 시기입니다. 보시면 이거 네덜란드 한 연구 센터에서 이렇게 발표한 건데, 왼쪽은 상에 대한 반응이고요, 오른쪽은 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했을 때 이걸 잘했어라고 반응했을 때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꾸중을 했을 때 이건 틀렸네, 잘못된 판단이었네 했을 때의 반응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8에서 9세 이 아이들은 상을 주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죠. 반면 벌을 주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줘야 되고, 맨 위쪽을 보시면 또 이렇게 18세에서 25세 이때는 또 반대죠. 벌을 줬을 때, 제재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상에 대해서는 반응을 좀 덜 받고요. 근데 이제 반면 가운데가 우리 11세, 13세 아이들인데 어디에도 반응을 하지 않죠. 칭찬해도 꾸중해도. 그리고 그래서 얘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줬을 때 되게 이렇게 뭐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는 시기이긴 한데,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하면 이렇게 되게 아이의 마음을 되게 이해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정서 안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삼촌이, 이모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엄마가, 아빠가 아군이 되어 있는 상태이면 그 아군에 대한 말은 듣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는 부모님 사이에서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주는 게 되게 힘들고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들과 되게 이렇게 미리미리 소통을 좀 잘 하시고 관계를 잘 쌓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엇나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편하다고
소아정신과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이제 기사들과 연구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기 서울 성모병원에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봤더니 인터넷에 많이 빠져 있는 아이들이 저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두엽과 해마가 손상을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해 판단력을 낮추게 돼서 지능 검사를 해봤는데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과 또 이렇게 다른 게임, 모바일 게임이든 PC 게임이든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뇌는 왼편에 보시면 저기 표시되어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게 게임 중독된 뇌고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코카인 중독, 그러니까 마약 중독인 뇌의 변화가 같은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되게 폭력성을 띠고 되게 가상과 현실 세계를 구분을 못하고 툭하면 화를 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죠. 게임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여러 이렇게 찌르고 범죄 행위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무섭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되게 이제 게임에 과몰입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근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른에 비해서 게임과 인터넷에 되게 빠져들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되게 판타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근데 반면 좌절도 되게 많이 겪는 시기예요. 되게 이렇게 금지, 제재 이런 게 너무 많고 틀에 갇혀 있는 생활. 학교에 가서 7시간 있다가 집에 왔다가 학원 갔다가 되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되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되게 내재되어 있는 되게 분노와 그런 갈등 상황들이 다 이렇게 잠재워져 있는데 이거를 풀 수 있는 우리 이 건강한 이 대안이 별로 없잖아요. 운동, 악기, 독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 게임이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이 온라인 세계에서는 아이들이 아까 이유 없는 반항에서 나왔듯이 독립과 자유를 추구하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되게 인터넷에 되게 빠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악성 댓글들 이런 거 많이 다는 것들도 사춘기 초기에 아이들이 되게 많이 단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공격성을 이렇게 분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되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에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이 대안 활동이 없는 게 되게 문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게 김용선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노출을 안 시키는 게 좋고 늦게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전두엽이 조금이라도 발달되어 있을 때.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만 돼도 이제 애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막 애들이 불평을 하게 되면 엄마는 또 사주게 되는데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딜을 잘 하시고 그 과정을 되게 좀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늦게 노출을 시키는 게 좋고 노출을 시키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게 제재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모님이 좀 많이 이렇게 개입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조절 능력을 되게 좀 아이들과 이렇게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은 이렇게 소아 청소년과를 찾아오는 되게 중독이 심한 아이들이 되게 치료가 좀 힘든 아이들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소아 청소년과를 하시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가족 간에 그래도 유대 관계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건강한 사용으로 바뀔 수 있지만 이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은 되게 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차 강조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공감이고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이 근데 말이 쉽지 정말 어렵죠. 이렇게 보면 저기 서울대병원에 있는 김북년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신 책에 보면 부모의 공감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기에 나는 몇 개쯤 되는지 나는 저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던 적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나는 아이를 혼내기 전에 아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나는 아이가 어떤 말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한다. 표정이 좋지 않으면 걱정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전후 사정을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속상해할까 봐 걱정한다. 지시한 일을 못했을 때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노력한다. 되게 저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공감해 주려고 할 때
내가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 아이들보다 훨씬 이게 정신 상태가 건강하셔야 되는 거고, 나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이렇게 내가 에너지가 충분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만나시는 게 좋고, 내가 좀 불편한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고 나중에 만나는 것도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 시기 아이들은 또래 관계가 전부인 시기입니다. 아까도 그 영역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한 실험을 했는데 저기 운전 주행 그 실험에서 이렇게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멈추는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가가지고 이렇게 충돌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곳은 사춘기고요. 그 중간은 이제 대학생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2번 실험을 했어요. 파란색 바는 혼자 있었을 때 보면, 혼자 있었을 때 파란색 바를 보면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한 그 결정을 하는 게 빈도가 낮았죠, 퍼센트가. 근데 또래가 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세요. 또래가 보면 굉장히 한 2배 이상 아이가 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래가 보고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 아이가 조금 이렇게 더 강하고 이런 그 아이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성인들은 좀 덜 그러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또래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이 같은 불안정한 상태의 이 또래들보다 항상 정말로 성숙한 성인이 항상 개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롤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기 시기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2가지만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2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뭔지 좀 맞춰보세요. 이걸 하면 기억력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며 심장병 등 각종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낮춘답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서 인체에 침입하는 각종 병균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런 효능의 만병통치약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뭔 것 같으세요? 운동, 잠, 네, 잠이에요, 잠.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들이 잘 자야 돼요. 근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잠 잘 자기 되게 쉽지 않죠. 권장하는 잠은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이렇게 자는 애들 없을 것 같은데 8시간에서 10시간입니다. 9시간을 재워야 된다고 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죠. 뭐 공부를 하면서 보내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죠. 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런 검사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집중력, 기억력을 좋게 해줘서 인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비만 예방하고 수명도 연장해주고, 학습 능력을 발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또 아이들의 이 불안한 감정 조절의 능력에 되게 유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되게 이렇게 잘 재워야 되는데 그냥 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또 정말 불행하게 잠에 있어서도 되게 아이들은 불리해요. 보시면 저기 우리가 해가 지면, 어둠이 오면 이렇게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우리를 잠이 들게 합니다. 아, 깜깜하구나, 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기 하얀색 그래프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고요, 까만색 그래프는 이게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보시면 하얀색은 저기 9시가 되면 분비가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저기 청소년들은 보면 미드나잇, 자정이 되면서부터 분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과 또 이렇게 아이들에 비해서 한 2-3시간 늦게 분비가 됩니다. 늦게가 분비된 반면에 나중에 끝을 보세요. 6시, 새벽 6시가 지났는데 아이들은 다 떨어지는데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그래서 7시에 깨워서 학교 가라고 깨우면 당연히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동생은 일찍 일어났다고 칭찬받는 반면에 늦게 일어난다고 되게 이렇게 야단을 맞고, 아이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근데 그건 아이들도 모르죠. 부모님도 모르죠. 그래서 되게 그렇지만 아이들의 그렇다고 이렇게 등교 시간을 늦춰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을 되게 이렇게 빨리 잘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되게 노출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거는 또 이게 역시 이제 성인하고의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역시 빨간색이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도 어른에 비해서 되게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너 10시에 자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보고 7시에 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아이를 7시에 깨우는 거는 새벽 4시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워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1교시까지는 애가 되게 멍한 상태로 있게 되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수면 연구로 되게 유명한 그 UC 버클리에 있는 매튜 워커 교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현명해져서 청소년의 늦잠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되게 이렇게 고등학교 되면 되게 잠자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자지만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공부에 정말로 잘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가는 거는 잠을 안 재운 아이들보다 잠을 충분히 잔 애들이 되게 공부를 잘했다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대로 놔두면 새벽 2시, 3시에 보통은 잠듭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멜라토닌이 조금 더 빨리 분비되는 환경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멜라토닌은 어둠이 오고 조용해지면 분비가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깥에 이제 커튼을 트지 않으면 밤에도 이렇게 조명이 좀 많이 있잖아요. 가로등. 그래서 암막 커튼을 좀 달아주시고 수면등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 조금 뭐 무섭다고 수면등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고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청색광의 대표적인 게 컴퓨터, TV, 스마트폰에 나온 이 청색광은 또 멜라토닌의 그거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 컴퓨터 다 바깥으로 빼시고요. 노트북도 저희 집에서는 다 거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아니지만 핸드폰을 이렇게 저희 안방에 두고 자게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문자를 하고 스마트폰 있는 애들은 카카오톡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방학 때 우리 팀들 이렇게 카카오톡 단톡방 있잖아요. 되게 늦게까지 애들 소통 많이 해요. 그래서 방학이고 좀 이렇게 아이들 이런 거 좀 소통하고 하는 것들도 되게 이제 좋지만 되게 이제 그런 것들도 부모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멜라토닌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몇 시 지나면은 좀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되게 좀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야지 아이들의 성장, 그다음에 면역력, 모든 거 학습 이런 것들에 되게 이제 직접적 영향을 주니까 이거를 되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운동입니다. 운동은 누구나 필요하죠. 어린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까지. 그래서 되게 필요하지만 운동도 되게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기 하버드 대학에 있는 저 교수님께서는 저 운동이 우리의 신체에 대한 그런 뭐 심장을 좋게 하고 폐 기능을 좋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만 저기 뇌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게 강조하시는 신경과 교수님이세요. 보시면 저기 뭐 노아에피네프린 또 이렇게 BDNF,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온갖 좋은 물질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이게 우리에게 우울 감정을 되게 좋게 해주고 자존감도 높여주고 되게 이렇게 동기부여도 일으키고 되게 운동 자체가 되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울이나 공격성, 충동이 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되게 많이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 저기 맨 밑에 보시면 히포캠푸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편도체거든요. 편도체 해마. 저기가 해마가 아까 학습과 기억을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뇌에 운동을 해서 이렇게 혈류가 많이 공급이 돼서 산소랑 영양분이 많이 가면 저기 해마 부분에 세포가 되게 증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혈류량이 증가된 뇌 상태에서 공부를 시키면 아이들이 성적이 훨씬 잘 나온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분이 저기 기사를 보시면 올 1월 2일이죠. 올 1월 2일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보시면 저기 보면
우리 한국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 너무 많이 있다. 이거는 아이들 이런 한국식 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의 뇌를 쪼그라뜨리게 만든다라고 해서 학원에서도 수업 전이라도 5분이라도 운동 좀 시켜라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레이티 교수님이 저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에서 영교시 운동을 해봤어요.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켰을 때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1교시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점 이상 상승이 되어서 이렇게 뇌가 활성된 운동으로 뇌가 활성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되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저는 아이가 그냥 운동한다 그러면 미세먼지 심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틴들 되게 이렇게 틴 워커분들께서 이렇게 뇌과학을 다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운동을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 성경 공부도 주일날 가서 많이 레슨도 듣고 오지만 오히려 탁구 치고 날씨 좋으면 탄천 가서 플라잉 디스크 하고 주말이면 축구하고 농구하고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되게 이렇게 운동을 많이 시켜주시는 게 정말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우리들은 그리고 이렇게 여러 팀 부모님들 그다음에 프리팀 부모님들 팀으로 올라오시면 축구 농구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서포트 하셔서 이제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아까 그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애들의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그다음에 공부도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보면 실제로 저런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저렇게 다쳤대요. 찰과상을 입어서 한 학부모가 학교를 고소를 했다고 해요. 저기 보시면 캐나다, 프랑스 또 이렇게 스웨덴 이런 데서는 저런 선진국에서는 되게 운동을 강조를 해요. 저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아예 교실 문을 잠군대요. 아이들을 다 이렇게 운동장에서 뛰어놀으라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생만 되면 체육 시간이 다 이렇게 자율학습 시간이 되고 운동도 못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또 집에서 아이들 많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또 인터뷰는 김하원에 대한 이야기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의 강의는 수미상관식입니다. 그러니까 김하원이 저는 되게 이렇게 아이가 좀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가사를 쓰고 저런 인터뷰를 하고 이런다는 게 아이가 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아까 앞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자퇴는 부모님이 단번에 허락해 주시던가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는 그래라 그랬대요. 그간에 여러 스토리가 있었겠죠. 대신 아버지 성격 알잖아. 아버지한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계획서를 써봐 했더니 아이가 자퇴 계획서를 써갔대요. 근데 아버지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본다고 가져가셔서 그거를 지갑에 계속 가지고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로 프린트해 와가지고 방에다 딱 붙여놓고 이거 명심하면서 행동해 그랬대요. 근데 그 자퇴 계획서를 보면 이래요. 아이가 이유 1, 2, 3 계획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적어갔어요. 저기 보면 하루에 영어 단어 5개 외우겠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영어 원어민과 대화를 하겠다. 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저대로 또 이렇게 많이 아이가 실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자퇴에 대한 담임 의견을 써줄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철저한 시간 관리와 창작 활동을 하는 듯 의지와 노력이 엿보인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실제로 아이가 자퇴하는 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이 자퇴 파티를 열어줬대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되게 노래하고 랩한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또 공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되게 뭐 반항아, 문제 학생, 불량 학생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되게 학교에서는 위축되어 있을 텐데 되게 저런 모습들이 물론 김하원이 평소에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긍정적인 관계를 많이 했던 공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아이의 꿈을 응원해줬던 것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부모님도 보면 아버님은 아들이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결정을 지지해줬고 또 엄마는 믿고 기다려줬고 너가 행복한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들이 계셨더라고요. 저는 좀 반성이 많이 됐어요.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의 진로와 자기의 앞날을 가장 많이 걱정할 아이게 본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내가 좀 더 어른이고 많이 살았고 경험이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현명해 하는 이런 아집을 가지고 아이들 너무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않는지, 그리고 저런 아이의 타이틀과 저런 위치가 이렇게 나에 대한 평가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되게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되게 아이들의 마음을 되게 못 들여다보고 아이들의 꿈을 꺾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저는 이 김하원의 부모님과 아이들을 보면서 또 되게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뭐냐면 이 김하원이 이제 같이 랩을 하는 친구가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뭘 가장 노력했니? 했더니 아이가 공부 아닌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걸 깨달은 거지.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는 말이 너무 잔인하지 않니? 그래서 나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로 했어. 최대한 즐긴 것 같아. 그게 제일 노력한 거야.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즐기면서. 그러니까 우리 no pain, no gain은 정말 우리 사이에 정말 진리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사춘기를 걸어가는 것은 아이들과 우리에게 모두 다 고통입니다. 편한 길은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배웠듯이 나와 내 가족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정말로 정상적인 반응임을, 이 뇌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임을 느끼고 아이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고통 속에만 느끼지 말고 최대한 즐기면서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정신과 영역에서는 되게 치료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기 here and now예요.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한편으로 또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상황은 이렇지가 않은데, 우리 아이는 정말로 먼 길까지 가버렸는데, 우리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아, 저렇게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토요일 날 늦잠 자고 일어나면 야단치고 잔소리하기보다는 한번 안아주고, 그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지 하거나, 또 이렇게 되게 아이들의 마음을 되게 좀 바라봐주고, 그냥 아이들은 되게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을 읽으면서 그걸 또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나의 표정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고,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또 이렇게 아내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까 그 김하원의 그 랩을 보여주고 해서 요즘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 래퍼를 또 3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 정신없다고 보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은 가끔 같이 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음악도 이어폰으로 같이 듣고, 이렇게 아이가 관심을 갖는 거를 내가 좀 하나씩 해보는 거, 이렇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정말로 아름다웠고 천진했고 너무 사랑스러웠던 우리 아이만 생각하고 지금 현실에 되게 이렇게 낙담하고 있으면 되게 우리는 우울해져요. 반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서 나의 미래,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답이 없죠. 그러면 두렵고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할 수 없으면 이렇게 도와주실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물어보시고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 전문적인 지식이었지만 또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본인이 직접 아이를, 또 틴아이를 키우면서 겪으신 일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이현주 자매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놀라는 것은 뭐 분당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포함하지만 정말 인재가 정말 곳곳에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숨은 제야의 고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재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에 저도 그러면 준비한 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어제 준비를 하면서 내용을 좀 이렇게 저는 제 것만 준비했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너무 많이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 구체적인 어떤 과학적인 증거는 그런 걸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한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자 저는 기독 그 청소년 사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저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부모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아이들을 어찌됐건 이끄는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아이들을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된다면 이 자녀를 돕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싶어서 그런 주제로 가져왔고요. 먼저 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경험한 것과 제가 읽은 많은 책들 공부한 내용들에서 나온 건데 거의 뭐 앞에 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10대 청소년의 급격한 변화가 아까 보셨다시피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변화, 감정적 변화, 지능적, 지적인 변화가 있고 또 20대 중반의 변화가 완료된다고 아까 뭐 과학적으로 다 나온 이야기인데 외모는 성장했지만 내적으로 아직 미완성이 된 상태이죠. 자 그러면 부모님은 또 어떤 상황인가? 부모님은 이제 빠르면 30대 후반, 대체로 40대. 아까 그래서 아이는 사춘기, 엄마는 갱년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어렵겠죠. 또 부모님이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역할이 증가하고 또 회사에서의 업무 요구량이 또 급속히 특히 형제들은 남자들은 더 그렇겠죠. 그러나 자녀는 부모님을 이해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더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안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하시면 상처받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5년 동안 만나본 수십 명의 아이들의 결과이기도 하고 많은 다른 자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100% 받아줄 것을 항상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시죠? 이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마음속에서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두 가지를 딱 그 요약을 하면 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제 신학적 용어긴 한데 그런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낮아지신 그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그 자체가 예수님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구약처럼 환상에서 또는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었거나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만약 직접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폭풍과 구름과 뭔가 이 우르르 쾅쾅하는 막 두려움과 그런 곳에 들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의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 리더십의 가장 큰 첫 번째 뭐 그 무엇보다도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죠.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왔으면 환영해주고 예수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거기 안 계시고 이렇게 저를 만나주시나요? 그러면 너무 좋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오셨지만 더 억울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되셨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람들을 절대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견뎌내셨고 가르쳐 주려고 했지 탓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싶으신 그 부분을 가지셨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죄를 져버리셨으면 그 오신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또 십자가를 지셨어도 올바른 제물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본인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자녀에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과 또 그다음에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또 부활까지 하시고 영광을 줄 거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도 때가 되면 아이가 변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청소년 자녀의 변화가 아니라 부모의 성장에 포커스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경험하고 또 성경의 연구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청소년 자녀의 변화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가이드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대로 간다.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해야 되지만 그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더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나의 변화는 내가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변화지 제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이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나는 바뀌고 있나? 내가 바뀔 건 생각 안 하면서 애들이 안 바뀐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그 계속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안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통 속에 놔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심리학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내가 통제 불가능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면 불행하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내가 변화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할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뭔가 얘기는 해야 되고 뭔가 할 일은 있겠지만 아까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집중은 어디를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변화할 거에만 계속 그 통제 불가능한 변수만 계속 하시지 않으셨고, 본인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돼서 내려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쟤네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내가 해결해야겠다 하면서 본인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집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한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나온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최근 한 4년, 5년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세례받은 아이들의 부모님의 공통점이 무엇냐면 부모님이 변했어요.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변화한 아이들만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변했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변했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변할 줄 알았더니 변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엄마 아빠가 예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지금 바뀌셨다. 그런 이야기를 한 아이들이 대부분 세례도 받고 자기도 변하고 싶다. 엄마 아빠가 변했다면 나도 변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되게 힘들어하는 가정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엄마도 안 변하면서 아빠도 안 변하면서 왜 나보고 변하라 그래? 애들이 이제 대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나는 이 정도에 지금 와 있고 너는 이 정도에 있으니까 너는 이 정도까지 올라올 동안에는 내가 할 얘기가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엄마 아빠는 이걸 보지만 아이들이 보는 건 뭐냐면 엄마도 얼마큼 가느냐 하나님한테, 아빠도 얼마큼 가느냐, 그거를 보는 거지. 지금 엄마가 여기 있고 아빠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그 갭은 아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변하고 노력하는지 이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더 관심 있게 본다라는 거죠. 아빠도 그렇고. 그래서 청소년 자녀의 변화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해야 될 건 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는 거지, 집중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자기 자신의 성장에 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는 지나가 버립니다. 아까 뭐 어떤 그 표도 많이 봤지만 애들이 중학교 그 3학년에 막 변화가 있잖아요. 그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고1 되면요 애들이 또 싹 바뀌어요. 그래서 야, 너 여기 많이 변했다. 너 옛날에 이랬는데 보면 제가요? 하면서 다 항상 자기가 언제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아까 설명 들었다시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계속 그 뇌가 막 리모델링을 하고 막 잘라내고 막 붙이고 막 그 계속 하니까 계속 변화를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죠. 영상을 남겨놔서 그걸로 보여주면 아 제가 그랬군요 하면서 그때 기억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는 우리는 그 아이의 모든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지만 제가 이제 두 번째 나올 것이 아마 그 부분인데 세 번째군요. 그 부분 좀 이따 더 얘기하고 하여튼 아이들은 연속선상인데 부모님은 연속선상인데 아이들은 항상 현재. 그래서 아이의 그냥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현주 자매님이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니까 너무 편하네요. 앞에 설명이 다 됐잖아, 그죠?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신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을 훈련할 거냐? 부모님이 포커스할 게 뭐냐? 부모님 자신의 감정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선 자녀의 감정 조절을 내가 하려고 하면 신경을 꺼야 됩니다. 자녀들이 감정이 너 왜 이렇게 지금 뭐 화가 나고 뭐 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생각을 하지 말으셔야 돼. 그 애의 감정에 대해 집중하지 마시고 애를 봤을 때 열이 받는 내 감정 있죠. 그거에 집중하셔야 돼. 내가 열이 받네? 내가 화가 나네? 내가 이거 화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짜증이 나네?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바꿀 거냐를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10대 이전 시기와 우리가 헤어져야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감정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애가 태어났을 때 그 감정 10대까지의 키웠던 그 감정이 우리한테 남아있고 이렇게 연속선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끊어내야 돼. 헤어져야 됩니다. 이제 10대는 새로운 감정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억울한 감정, 괘씸한 감정에 익숙해져야 되고 또한 이거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솔루션을 먼저 가지고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아이들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엄마 아빠는 막 화내고 막 이렇게 억울하고 막 이렇게 뭐 어떤 감정적 표현하면서 애 보고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사실은. 근데 애 입장에서는 뭐야? 걔네들은 아이들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나보고 저렇게 하라면서 왜 저렇게 하시지? 이제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너희 양떼를 모범을 보임으로써 인도해라. 그게 사실은 뭐 모든 세대에 맞지만 사실은 딱 10대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 아이들을 바꾸려고 절대 하시지 말라라는 거죠. 내 본으로 내 모양으로 변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바뀌지 내가 어떤 말로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내가 그 본을 보인 후에 하는 얘기, 존경을 얻은 후에 하는 얘기는 아이들이 듣겠지만 아이들이 그걸 듣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그 말하는 거는 다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한테 주기적으로 뭐 제 아이들도 그렇고 틴 아이들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물어봐요. 이렇게 아이가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주에 혹시 아빠가 뭐 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좀 아빠한테 아빠가 바뀌었으면 하는 거 뭐가 있니? 매주 물어봐요. 매주. 그래서 그게 없다고 하면 그때 좀 안심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만약에 뭔가 근데 뭐 아빠가 요즘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만약 얘기를 하면 알겠다. 내가 그러면 그거 바뀌려고 노력해보겠다 하고 그게 바뀐 것을 아이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그 전에는 제가 뭘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아내도 최근에 이제 물어봤더니 처음에 그러니까 예전에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엄마가 아침에 너무 짜증을 낸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녁에도 짜증을 내요. 그렇게 어제 들은 얘기예요. 제 아내가 아이랑 얘기 시간 보내고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고 먼저 내가 아이들한테 내가 바뀌려는 모습을 늘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면 아이가 존경을 먼저 얻으면 존경 얻은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듣겠지만 존경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백날 얘기해봐야 위선의 자가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제 아이가 아니라 그냥 틴아이들하고 할 때도 삼촌이 요즘에 뭐 레슨을 하는 거는 어떠니? 바뀌어야 될 게 뭐가 있니? 너희들에 대한 건 뭐가 있니? 혹시나 뭐 얘기해 줄 건 없니? 거의 매주 만나면 그거부터 전 물어본다고 좀 이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를. 왜냐면 그렇지 않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는 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아까 뭐 그 마지막은 감정 에너지가 내가 약하다 그러면 아이한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애랑 뭐 해도 지금 내가 좀 다운돼 있다 그러면 먼저 그러니까 항상 집중은 나한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정 에너지 약하다면 아이한테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요즘 아빠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제가 작년 11월 제 생일 때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요즘 이렇게 뭐 몸도 아프고 작년에 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뭐 교통사고도 나고 요즘에 그 발목 뒤에 제가 지금도 치료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힘드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뭘가 내가 지금 힘든지를 그런 부분을 오히려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강한 면, 좋은 면, 잘하고 있는 면만 얘기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꾸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난 후에 내가 이야기를 할 때 효과가 있지 그저 그렇게 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생이 된 친구하고도 이렇게 제가 이제 고3을 벌써 한 3번째 애들을 졸업을 시켰거든요. 고3 시기를 저도 같이 아이들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보내니까 그 친구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들은 진짜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만났을 때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지금 캐나다가 있는 친구가 주로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그리고 어떤 애는 매일 전화해요. 매일 전화해서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해요. 남자인데 여기 지금 계시네 그 부모님이. 하여튼간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넌 나한테 내가 어떤지는 안 궁금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요즘 이런 게 힘들다. 근데 그렇게 어느 순간 한번 이야기를 하고 훈련을 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 꼭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어떠세요? 하면서 자기 얘기도 하지만 꼭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주고받는 것이라는 게 이 감정에 포커스를 해야 한다는 게 아까 저는 아까 원고 안 봤거든요. 근데 너무 비슷해갖고 지금 저도 밑에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감정에 집중해야지 그 내용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대 이하에는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 감정이 아이들하고 우리하고 별 문제가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때는 10대 이하에는 내용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용을 아이들 다 들으니까. 근데 10대 때는 오로지 사실은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제 경험이고 또 이렇게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의사소통은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의사소통에 대한 또 이렇게 약간 제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이라서 그쪽에서 항상 관심이 많은데 뭐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부모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는 항상 현재형이에요. 과거는 없어요, 걔네한테.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그냥 지금 아이가 나랑 어떤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냥 아까 단절을 해야 된다는 거, 단절. 아이와 10대 이하의 그거에 단절을 하고 오로지 현실에 지금에 집중을 하고 또 미래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형의 아이들은 항상 애들하고 그 미래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너 나중에 뭐가 될래? 뭐 이런 얘기 절대 하면 걔네한테 나중은 일주일 후만 돼도 엄청난 멀리 있는 미래고요. 한 달 후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21일인가 뭐 그런 그 기념 행사를 해요. 21일, 3주, 그러니까 22일째 뭐 행사도 한다는데 왜냐면 애들이 3주 동안 뭔가 정상적인 교제를 이렇게 고리를 가지고 갔다는 거는 걔네한테는 기적이에요. 그건 엄청난 우리한테 한 3년 사귄 거랑 똑같은 거야. 3개월이.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뇌가 매일매일 바뀌니까. 아까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이 모든 게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과거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 너의 감정이 어떠니? 오늘 나의 감정이 어떠니? 그거에 집중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히 지금부터 다시 상호협의를 하자. 자, 우리도 뭐 아이들하고 뭐 했는데 너 이거 왜 안 해? 옛날에 얘기했잖아. 옛날 얘기한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안에 아이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 바꾸는 거야. 자,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이 있으면은 요건 요렇게 바꾸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다시 세워줘요. 그래서 애가 아주 우리는 사실은 한 두세 번만 얘기하고도 내가 몇 번을 말했니?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한 두 번, 세 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많이 얘기한 것 같지. 연속성을 가져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잊어버렸는데요? 아니,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집에 그 노트가 있어요, 노트가. 왜냐면 그 노트를 갖고 와서 보면은 이제 언제 얘기를 했냐 이게 적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말로 해봐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모른다 그러면 자 노트 갖고 와보자 다시 보자.
그리고 너 기억이 안 나면 항상 노트를 봐라. 거실에 우리 여기 두는 공간이 있지 않냐 하면서 항상 그 노트를 보게.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감정적으로 잘못해버리면 적군이 되거든요. 아이들의 개념은 나한테 옳은 얘기를 해주냐가 아니라 내 감정, 나한테 감정적으로 나쁘게 대한 사람은 적군이에요. 그게 부모든 누구든. 그래서 감정을 항상 좋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다음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밑에 나오죠. 상호협의에서 항상 새롭게 지금 다시 갱신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지금 해야 될 거에 대해서 하지만 아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돼. 이제부터는. 자, 이게 룰 규칙인데 너 생각은 어떠니? 그러면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이걸 바꿔야 된다, 저떤다 이게 얘기를 하면 그걸 바꿔요. 제가 그래서 고등부 아이들을 처음에 만나면 항상 그거부터 해요. 자, 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중등부랑 또 고등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등부 때는 대하는 방법이 있지만 고등부는 항상 제가 존중해줘. 이제는 자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고등부다. 너희들이 우리의 규칙을 만들자. 그래서 한 명씩 다 그 우리 고등부의 규칙을 얘기를 하자. 해서 규칙을 얘기를 해요.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모임할 때마다 그거를 다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얘기한 걸 한 달은 똑같은 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한 거 말고 다른 사람 거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럼 되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건 몰라요. 신기한 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자기 거 외에는 야 너 뭐 했지? 이렇게 얘기해요. 신기한 거. 그거를 한 또 몇 달을 저는 고등부를 하면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한 3개월, 4개월을 그 아이들이 그게 너희들이 만든 규칙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든 규칙을 그럼 어길 때는 우리가 그 룰도 너희들이 만들자. 고등부 때부터는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해서 아이들의 주체성을 높여주고 너희들이 하려는 건 난 뭐든지 서포트 할 거다. 그게 해로운 게 아니라면. 하지만 너희들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너희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줬을 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얘기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등부 때와 이 고등부는 특별히 더 많이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시기 아이는 마음이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 집중해야 돼요. 자, 아이의 마음이 변화무쌍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의 마음을 바꾸려고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의사소통의 방법, 절차를 아이들하고 배우는 거를 연습을 해야지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는 불가능하다. 마음은 하나님이 성경적인 원리로 마음은 하나님이 바뀌게 해줘서 바뀌는 거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뭐 로마서에도 뭐 이렇게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도 된다 그러고 우리가 근데 교회에서 배울 때는 마음을 훈련해라 마음을 얘기하자. 자 그거는 10살 이하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는 알아들어요. 마음을 훈련하는 게 애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10대 때는 마음의 훈련보다 이 의사소통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틀을 형성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감정의 마음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갈 때 자꾸 이렇게 중심을 너 일로 와 이렇게 여기 갔다가 또 내려가면 또 이렇게 끌어놓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걸 자꾸 도전하면 어떻게 된다? 불행하다. 그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핵심적인 거고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과정을 배우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을 배우면 마음은 호르몬이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애들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안정적이 돼요. 참 신기한 건 저도 아이들 뭐 이렇게 멘토링 몇 년을 같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이것저것 하다가도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물론 또 가다가 다시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과정에서 내가 우군이 돼서 그 과정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서로 했으면 그 연결고리가 있으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다시 돌아올 그때에 힘이 생기면서 그렇게 딱 업앤다운 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안정화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제가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해서 졸업을 몇 회를 좀 시켜보면서 또 지금 또 새로운 아이들 겪어보면서 또 제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것들이었고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신기한 건 정말 앞에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 결론은 이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게 10대 이하와 10대 때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학생 되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항상 동일한 때가 아니라 이 상황에 맞게 우리가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때다. 이 10대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 우리는 아이들 10대 이전의 방법을 갖고 계속 하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어리석은 이야기죠. 아이들은 변화하는 건 변화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근데 우리가 안 변하고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죠.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아이도 때가 되면 변할 거고 우리 또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저는 과학적인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면서 이 시기를 보내시기를 권하고 싶고,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